자, 개념어 피시면 돼요. 개념어. 자, 오늘의 개념은 상징인데요. 자, 몇 페이지인가요? 개념어는 상징. 못 찾냐? 여기 있다. 12페이지네요. 12페이지 상징 피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어 상징을 하려면 먼저 비유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유법부터 아셔야 돼요. 비유법을 알아야 상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비유법이 안 나와 있는데 상징에서 설명하려고 해요. 자, 비유법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대표적인 표현법, 비유법. 직유, 또, 은유, 그게 대표적이잖아요. 자, 직유법은 뭐 하는 거예요? 아, 직접적으로. 은유법은 뭐 하는 거예요? 은근하게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일단 비유법을 알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원관념이 뭐죠? 원관념?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 보조관념은 그 원관념을 설명해 주는 거.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걸 보조관념.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가지고 온 관념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직유법. 직유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되게 쉽죠?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그리고 뭐뭐 같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직유법이에요. 근데 직유법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면요, 대상을 직접 비유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비유. 그러니까 직접 비유가 뭐냐면 속성을 이제 눈으로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대상을 설명하는 방식. 자, 직유법을 하나 예를 들면 설명해 볼게요. 노래 불러볼까? 자, 달 무슨 달? 아, 대낮같이 밝은 달이요? 네, 그건 2절이잖아. 1절 합쳐요, 1절. 무슨 달? 아, 유치원 안 다녔어요? 네, 유치원은 우리 좋은 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쟁반같이 둥근 달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쟁반 같은 달 했어요. 그죠?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데 들어가면 지규법. 지규법.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지규법 뭐 설명하는지 알겠죠? 자,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달이 어떻다고? 동그랗다. 쟁반같이.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그치? 그걸 이용해서 대상을 설명하는 게 지규법.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 두 개 중에 표현하고 싶은 건 뭐예요? 쟁반이에요, 달이에요? 달을 표현하고 싶죠. 자, 그거를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의 동그란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갖고 온 개념, 그것이 바로 뭐? 쟁반. 쟁반이 뭐가 돼요? 보조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게 직유법. 자, 은유법은? 은유법의 예문 해볼까요? 은유법은 뭐가 은유법이에요? 맨날 뭐다 A는 B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전 마음에 안 들어요. 국어인데 왜 A는 B다라고 하는 거야? 가는 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항상 은유법의 예로 나오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마음은 호수이다. 그래서 가는 나이다. 이렇게 성립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무슨 뜻이죠? 은유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근하게? 네. 은근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대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내 마음은 호수예요. 무슨 뜻이에요? 호수처럼 넓다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건 직유법을 썼겠지. 호수처럼 넓은 마음이라고 했겠죠.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비유했던 건 결국 얘가 가지는 속성을 통해서 마음을 설명하는 거죠. 자, 어떤가요? 호수는 어때요? 비가 오지 않아. 바람도 안 불어. 햇살만 찬란해. 그러면 호수의 물결은 잔잔하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요동치잖아.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잔잔하죠. 네, 그런데 꼭 누군가 시비를 털어요. 그죠? 막 요동치기 시작하잖아. 자, 그런 속성이 닮아 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뭐예요? 마음이죠? 원관념. 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 어떤 부분, 호수 같은 부분. 자, 그게 보조관념. 자, 그래서 비유법의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자, 문학 작품에서, 시에서, 소설에서 지급법이 쓰이건 은유법이 쓰이건 간에 전부 어떻게 돼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동시에 나열되어 있으면 그게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오늘 할 상징은 비유법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여러분이 아는 상징 뭐 있어요? 평화의 상징은 뭐죠?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자, 근데 시에서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라고 설명하지 않죠. 그냥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끄집어내야 되지. 그러니까 뭐만 이용하는 거예요? 상징은 보조관념만 가지고 원관념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원관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없이 보조관념만으로 대상을 설명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같이 있으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있으면 그건 비유법. 원관념이 안 보여. 우리가 원관념이 숨겨져 있는 원관념을 찾아야 돼. 그러면 상징.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비유법 하고 있으니까 비유법을 조금 더 하고 상징으로 확 넘어가 볼게요. 또 이제 비유법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도 뭐 있냐면 또 비유법의 대표적인 게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얘도 원관념, 보조관념 나오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빗대니까.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빗대. 그러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화류법은 또 뭔지 아세요? 화류법. 그치?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식. 근데 하시다 보면 요거를 두 개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분해요? 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식. 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들어가 있으면 의인법인 거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죠? 정서를 표출하는 감정. 아니면 언어적인 능력이 들어가면 의인법이에요. 안 들어가면 화류법이에요. 예를 들어 바다가 뭔가요? 비유법 해보자. 바다가 넓다. 그러면 의인법도 화류법도 아니죠. 바다가 예쁘다. 의도 화류도 아니죠. 바다가 속삭인다. 이러면 뭐예요? 의인법이죠. 자, 바다가 달린다. 이러면 화류법. 바다가 숨 쉰다. 화류법. 바다가 노래한다. 의인법. 노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세요?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정말 노래하나요? 아니잖아. 모르죠. 아, 모른다고? 모르니까. 의인법이죠. 자, 그럼 바다가 뭐 할까? 바다가 웃는다. 의인이죠. 정서가 들어가면 다 의인이에요. 자, 이렇게 비유법은 해서 비유법 마무리. 자, 그리고 이제 상징으로 가볼게요. 자, 상징은 뭐라고 했죠? 보조관념만 가지고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징은 종류가 있어요. 자, 그 종류가 뭐냐면 세 가지. 첫 번째, 원형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관습적 상징이 있어요. 세 번째, 창조적 상징이 있어요. 창조적 상징이라고 쓰고 개인적 상징이라고 읽어주셔도 됩니다. 상징은 세 가지 방법. 자, 원형 상징은 뭐냐면
원래 형태를 가지고 원래 형질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끄집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이 그 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 예를 들어 자, 물이 있어요. 자, 물은 뭐의 상징이죠? 물은 뭐를 상징하나요? 그렇죠. 왜? 물이 없으면 다 죽으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또요. 왜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는 강을 건너가면 죽은 거라고. 네. 그리고 또 물로 또 뭐예요?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깨끗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정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물은 또 어떤 존재?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그 바다도 이룰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뭔가 화합을 상징. 이런 식.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많아요. 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게 많으니까. 자, 다른 것도 해볼까? 자, 불. 불은 뭘 상징해요? 불을 보면 뭘 느껴? 자, 그래서 불은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힘을 상징합니다. 자, 불은 또 모든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나 폭력, 전쟁을 상징합니다. 또요, 불을 통해서 또 뭐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 불도 뭐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랑도 비슷해요. 태워서 깨끗해지잖아. 정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형 상징은 겹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원형 상징은 시인이 이제 수많은 이런 의미 중에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생명하자.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그걸 이용합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요. 그리고 원형 상징으로 쓰이는 그 상징체들은 이거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나라의 시를 보든 서양의 시를 보든 아니 저기 뭐 인도의 시를 보든 다 원형 상징을 쓰면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원형 상징. 자, 그런데 관습적 상징은 조금 다르죠. 이거 관습적으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옛날부터. 자, 그래서 아까 했잖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왜요? 왜 그렇죠? 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죠? 비둘기 보면 평화가 생각나요? 안 나잖아. 비둘기 맨날 이제 토요일, 아니,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뭐 이렇게 보면 그 거리에 생성된 수많은 빈대떡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거 보면, 그리고 비둘기 평화의 상징, 와, 좋아해야 되는 거? 그럼 피해서 다니잖아요. 하나도 평화 같지 않은데 왜 평화의 상징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로마로 가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전서구라고 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편지를 전달하는 비둘기를 사용했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소식들을 알렸었는데 특히 전쟁이 끝나면 비둘기들이 되게 많이 날아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평화의 상징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상징은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의 상징을 해볼까? 우리나라의 상징은 계속 배웠어요. 자, 사군자 있잖아요. 사군자. 사군자. 자, 그래서 매란 국주. 걔네들은 뭘 상징해요? 충, 지조, 절개를 상징하죠. 왜요?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내려오다가 그렇게 굳어진 거니까. 그래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습적 상징은 어떤 모습 보이겠어? 원형 상징하고 좀 반대죠. 원형 상징은 범국가적, 범민족적, 범세계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얘는 지역적인, 한정적인 곳에서만 의미를 가지겠죠. 미국에서는 국가가 걔네 막 지조절개. 충은 있겠지만 지조절개는 잘 모르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네,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요. 자, 그게 관습적 상징.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창조적 상징입니다. 창조적 상징. 시인이
앞에 있는 상징하고 관계없이 만들어낸 상징이 창조적 상징이에요. 아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비둘기 보면 사실 저는 노숙자가 떠오르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시를 썼어. 노숙자란 단어 하나도 넣지 않고. 그러면 비둘기가 그런 상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윤동주의 이 창조적 상징이 나오면 항상 출제되는 시가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거든요. 혹시 알아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전문을 하진 않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자,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휘파람이나 불며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행복했던 사나이, 괴로웠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하나는 십자가가 원형 상징처럼 쓰였고, 이건 사실 관습적 상징인가? 관습적 상징처럼 쓰였고, 그리고 하나는 창조적 상징으로 쓰였어요. 자, 십자가는 원래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뭐의 상징일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왜 네가 십자가를 짊어매려고 해? 써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디 드라마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서?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왜 짊어지려고 할까?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쭉 내려오는 거거든.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모르는데.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책임, 희생 이런 걸 상징해요. 자, 그래서 아까 했지. 여기 십자가,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러면 꽃처럼 피어난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흘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관습적 상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희생이나 책임의 의미로 쓰였어. 자, 이러면 일반적인 상징으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희생 책임의 의미로 얘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 따라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냐면 윤동주의 자신의 높은 도덕적인 이상, 도덕적 가치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이 근거를 들어대면서 상징을 만들어내면 그게 창조적 상징이 됩니다. 이해는 되세요? 서지혜 돼요? 네. 서지혜 방금 박제당했어요. 아,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박제 안 당하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추억이다 이런 거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영상 찾아오면 나의 모습은 못 보지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저의 모습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교재에 그것들 쭉 설명해 놨어요. 상징은 뭐라고요? 비유하고 차이점. 자, 비유는 원관념이 드러나요. 근데 상징은 원관념이 없이 보조관념만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유는 한 번에 하나의 의미로. 근데 상징은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유사성이 있지만 상징은 유사성이 적어요. 그걸로 표현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상징의 종류는 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공무도화가인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가요입니다. 고대 가요. 여기에서는 물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세요. 자,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자,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이제 죽음의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어이 건너시다가 물에 빠져 죽으니 님을 장차 어이할. 그래서 그런 보조관념이 아니 그 원관념이 없이 보조관념으로 표현했죠. 이런 게 이제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안민영의 매화사인데 이건 안 읽을 겁니다. 자, 매화가 뭐예요? 사군자 중에 하나. 사군자는 춤을 상징한다.
이렇게 충이 하나도 없지만 매화를 예찬한다는 것을 통해서 충의 개념을 예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가 창조적 상징이거든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고도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까마귀는 불길한 새잖아. 근데 까마귀처럼 나는 고독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고독하고 고결한 영혼의 표상을 상징. 시인이 이렇게 만들어내. 자, 느낌 어느 정도 잡으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는 근데 여러분한테 안 시킬 거예요. 이거는 제가 쭉 해볼 거예요. 자, 14페이지 1번은 패스할 겁니다. 이거는 전문이 있어야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짧아. 설명하는데 더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2번부터 설명해 볼게요. 2번. 근데 2번 볼 필요 없죠.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나고 낙목 한천, 나뭇잎 떨어지는 차가운 계절에 너 홀로 피어 있는다. 아마도 오상고절 아까 했네요. 서리를 모르는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국화를 예찬하죠. 그럼 국화는 뭐를 상징한다고? 지조, 절개. 이런 상징이 무슨 상징? 관습적 상징.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은 시를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십자가라는 시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창조적 상징과 그리고 다른 원형 상징 혹은 관습적 상징 이런 걸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시가 이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자,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알아요? 성북동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성북동? 잘 모르는구나. 네. 자,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다 오잖아요. 친구를 이렇게 딱 했는데 만났는데 친구가 너 어디 살아? 나 성북동 살아. 그러면 무조건 걔랑 걔가 제가 남자인데 걔가 여자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여자인데 걔가 남자잖아. 무조건 사귀어요. 알겠어요? 무조건 사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부자 동네. 네, 성북동. 네, 서울에 있어요. 이 성북동이라는 곳은요, 옛날에 이제 서울 외곽 쪽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산이었어요. 산골짜기. 그리고 막 논밭 있고. 그래서 정말 서울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 이랬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도시가 개발되고 이제 확장이 되면서, 처음에는 채석장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현재에는 구초원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북동 비둘기에 대한 시입니다. 자, 그리고 화자 찾아보시면 화자 없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출발해요. 자, 읽어볼게. 자, 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 근데 전문할 거야. 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 성북동에 뭐가 생겼어요? 번지가 생기면서 성북동의 비둘기만 번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보이세요? 같은 시였는데 다른 의미로 쓰였죠. 보이세요? 성북동에 번지가 생기면서 성북동 비둘기만 번지가 사라졌다. 자, 보조관념만 들어있어요. 원관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징이야. 자, 성북동에 번지가 생겼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번지는 왜 필요해요? 주소를 나타내는 거잖아. 요즘은 잘 안 써서 몇 번지, 여러분 몇 번지 사는지 알아요? 그런 거 잘 모르죠. 어쨌든 주소예요, 주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주소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뭐를 상징하겠어? 문명 같은 거 상징하지. 아니면 사람들의 삶 이런 거 상징하겠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생기면서 주소가 생기면서 그쵸? 그러면서 성북동 비둘기만 번지가 사라졌어. 그럼 여기에서 이 번지는 뭐 상징할까요? 얘네들이 사는 곳. 즉 그러니까 자연을 상징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되게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같은 시어라도 시에서 쓰임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상징은 여기서 끝났는데 중요한 시라도 더 해볼게. 자, 그래서 번지가 없어졌어요.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누가? 비둘기가.
비둘기가 산울림에 떨다가 뭐 생겼다고? 채석장 생겼다고. 그러니까 채석장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쓰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인간 때문에 비둘기가 상처받고 있죠? 피해받고 있어.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왜? 평화의 새니까. 사랑의 새니까. 자,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는다. 누가? 비둘기가. 비둘기가 뭐라고? 이런 사글적인 속성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의 온기에 입을 닦는다. 그래서 비둘기들 보면 막 이렇게 부리를 비비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가 뭐였다고? 사랑과 평화의 새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뭐가 됐어요? 쫓기는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가 됩니다. 자, 포인트는 오는 상징이죠. 이렇게 같은 시어도 다르게 쓸 수 있다. 자, 중요한 시라서 간단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고은 씨는 안 하셔도 됩니다. 고은 씨는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고은 씨는 안 해도 되는 게 옛날에 미투 운동이 있었거든. 알아요? 미투 운동? 몰라요? 네, 여러분 되게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서 그래서 나도 당했다 이러면서 그런 성폭력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이 고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문학계에 현재 살아계신 분 중에 가장 거부세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뛰어나냐면요.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은 아마 고은 선생님이 받을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것도 노벨 문학상으로. 그래서 항상 해마다 노벨 문학상에 노미네이트 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쓰레기였던 거지. 그 미투에 고발당했어요. 네. 이렇게 술만 드시면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고. 그래서 궁금하시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그 후로 교과서에서 거의 퇴출되셨어요. 시험 출제에서 퇴출되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시가 되게 어려워요.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도 막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시가 영원히 출제 안 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시는데, 자, 5번에는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원형 침상, 그러니까 원형 상징을 사용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작은 배, 불, 물, 나무, 하늘, 원형 상징의 의미들을 쭉 나열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시 이제 세 편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룻배와 혜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아실 일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래도 혼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우리가 물이 되어는 이것도 중요한 시라서 요거는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문제 풀 거예요.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물이 되어 라는 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되어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상황이네요. 그리고 물이라는 대상도 나와 있으니까 각각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화자 찾아보시면
자, 간단하게 합시다. 화자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자, 뭐 했어요? 가정했죠? 물이 돼서 현재 만난 게 아니야. 가정에서 물이 되어 만난다면 자, 상징적으로 아까 쭉 써 있었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정리해 볼게.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서를 좋아하지 않으랴. 가문, 가뭄이 든. 그러니까 물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가뭄이 든 집에선 좋아해. 그러니까 물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인 대상이죠. 물이 되어 만나면 참 좋겠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자, 물이 되어 만나는데 뭐와 같이?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그래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같이 흘러서 흐른다면 과정이죠. 흘러서 어디로?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죽은 나무를 적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나무가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정적인 것을 살리면서 아직 처녀인. 처녀는 순수한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 하면 참 좋겠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요. 자, 그러니까 물은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게 같이 흘러서 어떻게 부정적인 것을 살리면서 바로 긍정적인 대상이 모여있는 초긍정적인 세계로 가면 참 좋겠네. 이렇게 말해요. 별로 안 어렵죠? 이해됐죠? 왜냐면 물은 긍정적이잖아. 바다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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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긍정. 됐나요? 이런 초긍정의 세계를 뭐라고요? 이상세계. 이상향.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참 좋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있어요? 어떤 시요? 자,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 자, 그러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상이 뒤집혀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고 한다. 뭐가 돼요? 불로 만나려고요. 자, 시상이 전환됐지? 물과 불이 서로 대조적이지? 그러니까 불은 안 봐도 뭐예요? 긍정, 부정? 부정적인 시어가 되겠지. 자, 그러나 우리는 불이 되어 만나려 한다. 자, 벌써 수시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을 쓰다듬고 있다니. 자, 불이 되어서 뭐 했어? 세상을 불태웠네. 그쵸? 그러고 있는 상황, 부정적인 상황. 됐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요. 자, 화자가 부릅니다. 누구를? 그대를 불러요. 만리 밖에서 기다리니까 멀리서 기다리네. 그대요. 뭐라고 합니까? 저 불이 지난 뒤에, 저 부정적인 불이 지난 뒤에 뭘로 만나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자, 뭐라고요? 그대한테 불의 가치 말고 물의 가치로 만나자. 우리 물로 만나자. 긍정적인 것으로 만나자. 긍정적인 거 말이야. 자, 그래서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그래서 물로 불을 몰아내면서 어떻게 해요?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가. 그래서 물로 만나 하늘로 오세요. 깨끗한 하늘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시죠. 자, 그러면 이게 원형 상징의 대표적인 시거든요. 자, 그럼 물은 뭘 상징하는지 생각해. 물은 뭘 상징하죠? 좋은 의미를 쓰였겠죠. 자, 물은 어떤 큰 나무를 살리는 존재, 죽은 나무를 살리는 존재,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 생명 이런 거 상징하겠지. 수많은 것들. 그리고 흘러갈 수 있는 존재. 다 얘들이 모여서 흐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뭐 상징해? 화합 같은 거 상징하겠지. 아, 빨간색은 손을 쥐면 안 되는데. 자, 화합 이런 거 상징하겠지. 자, 반대로 불은요. 부정적인 느낌. 세상을 불태운다. 그럼 뭐겠어요? 파괴나 폭력, 심지어는 전쟁까지 상징하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는 자 생명의 가치, 화합의 가치로
부정적인 것을 살리며 이상세계로 가면 참 좋겠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파괴, 폭력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불태우고 있어. 그렇게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다리는 그대여. 파괴, 폭력의 패러다임 말고 생명과 화합의 패러다임으로 우리 만나자. 라고 말하는 시거든요. 자, 이거 뭐를 말하는 시일까요? 이거 딱 한 글자 쓰면 딱 이해되세요. 이거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 우리가 하나 돼서 화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전쟁의 가치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로 화합하자 이렇게 말하는 시.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거는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룻배와 행인과 그 다음에 내 말 아실리는 보시고 거기 1, 2, 3, 4, 5번 중에 알맞은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풀렸나요? 서진이 아직? 자, 이건 풀면 끝이에요. 네? 아, 그거는 금방 끝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룻배와 행위는 어떤 시예요? 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위.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날마다 낡아가는 존재. 근데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고 강을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 존재. 그래서 헌신과 희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있어? 작은 배를 피안의 세계로 건너는 수다 혹은 부활과 재생의 요람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당신을 행인을 피안의 세계로 보내는 그런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 맞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불. 여기에서 불은요. 자, 김영란의 내 마음을 아실 리는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아시는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다. 꿈에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B 부분에 향 맑은 옥돌에 불을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려면 그러니까 불타는 사랑이지. 그러니까 거기 삶을 지탱해주고 상승 에너지로 사랑의 열정을 환기한다. 맞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거 했던 시야. 자, 물, 죽은 나무를 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 소멸과 죽음 아니죠. 오히려 재생, 생명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 그리고 나머지 나무는요. 이렇게 상승 욕구를 가진 그리고 하늘, 불로 상징되는 정신적인 경지 표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상징하는 의미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6번은요. 금방 끝난다고 했잖아요. 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 자, 문학적 상징에는 인류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상징과 그게 뭐라고? 원형 상징. 특정 문화권에만 적용되는 상징이 있다. 그게 뭐? 관습적 상징. 자, 이 시에 나타난 길이나 가을 같은 것은
동서양에서 모두 자주 다루는 문학 소재죠. 그러니까 원형 상징이라는 얘기죠. 자, 미타찰은 불교의 전통과 관련하여 동양권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닌 시어다. 이거는 관습적 상징. 자,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 시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소비가 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관습적 상징을 찾으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범민족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어를 찾으세요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강기슭 뱃머리 흰옷자락이 골짜기 나다. 이 중에서 자, 우리나라의 뭔가 고유한 정서, 고유한 문화를 보여주는 시어는 뭘까요? 자, 쉽게 찾죠. 3번. 왜 3번이에요? 자, 박목월의 이별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흰 옷자락이를 펄럭이고 있어. 그걸 통해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흰색이 죽음을 상징해. 누가 죽으면 흰색 옷을 입잖아. 근데 서양에서는 무슨 색 옷 입어요? 검은색 옷 입어요. 그렇게 색이 달라요. 그래서 관습적 상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상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 있어요?